오늘 먼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서 정부가 추경을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그 이야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른바 전쟁 추경을 이번 달 31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죠. 정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25조 원 규모로 파악이 되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부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편성한다고 하면서 부채가 더해지는 게 아니다 이런 해명도 함께 했습니다. 이 해명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게 저는 그 추경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 중동 전쟁이라고 전문가들은 표현 안 하고 미국 이란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하지만 이것이 추경에 이를 정도인 것이냐 고민을 아니할 수 없고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럼 다른 나라들도 다 추경을 하냐 이러한 고민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쟁 때문에 명분을 전쟁으로 잡았지만 지방선거라는 다른 목적이 있다. 내용을 보다 보면 만약에 추경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나프타 얘기도 하셨는데 나프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공장 가동이 멈춘 곳이 있습니다. 공장 가동이 멈춰서 그 아래 중소기업 멈추고 또 소기업 멈춘 곳이 있는데 그러한 기업들한테 저리 대출 뭐 연 무슨 뭐 0.5%든 연 1%든 저리 대출로 약간 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추경을 해야지 이렇게 아무 아무런 그 지방선거 목적을 가지고 현금 살포 추경은 반대합니다. 네, 현금 살포 추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무총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요. 뭐 부채를 발행 안 하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 세계 잉여금으로 좀 처리한다는 건 아니에요. 세계 잉여금이 이제 정부가 국민들의 어떤 세금을 걷고 나서 지출한 다음에 남은 금액을 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마만큼의 세계 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은 우선 기재부 그리고 재경부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세수 추계를 잘 못했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일단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국가재정법상 세계 잉여금의 처리 순서가 나름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지방에 있는 교부금, 교부세를 나눠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공적 기금이라고 하죠. 기금의 어떤 일반 회계에서 적립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채무 상환 그리고 네 번째가 추경 편성 또는 그 다음 연도로 세입을 이입하는 건데 마지막 순서를 지금 가장 먼저 끌어와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국가재정법에서 세워놓은 원칙까지 반하면서 추경을 세워야 되느냐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2026년 본예산 처리한 지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산서 의결 잉크도 지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추경한다는 것. 게다가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단어까지 붙여가면서 결국 매표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소비쿠폰 또 한번 뿌리겠다는 건 아닙니까? 이미 지난 2026년 본예산 의결할 때 예산서 안에 목적 예비비라고 해서 환율 변동 내지는 그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3조 2천억 정도의 그 예비비를 세워놨거든요. 그 예비비는 어떻게 쓸 겁니까? 일단 본인들이 세워놓은 그 목적 예비비 혹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다음에 추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쟁, 이란 공습 때문에 우리 경제에 타격이 있다, 피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GDP 내지는 경제에서 내수에서 얼마만큼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있는지를 두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냥 허수아비 때리면서 또 한번 추경 세우는 것은 그냥 지방선거를 대비한 어떤 뭐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뭐 지적해 주셨지만 이 추경 중 상당 부분이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돈 푸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그 총선보다 혹은 대선보다 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15만 원을 뿌린다는 그러한 보도가 나왔고 하위 50% 계층에 뿌린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 일탈 이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도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도 이러한 그 소비 쿠폰 혹은 지역 화폐성 예산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저도 매표 행위라는 것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초과 세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저희가 지금 변호사잖아요. 야, 나 다음 달에 변호사 사건 들어올 예정이니까 지금 돈을 쓰자. 이거는 이런 건데 다음 달에 사건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세수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아까 나프타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환율 때문에 반도체를 수출하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수출 기업의 세금이 올라가잖아요.
수입 기업의 세금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단 말이죠. 이러한 조정을 봤을 때 25조가 쉽게 생기는 게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구멍이 나면 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또 그냥 마냥 현금을 찍어낼 것인가, 인플레이션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상승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내지는 경제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추경을 한다는 그 취지와 말은 되게 좋아요. 좋은데 물가를 잡으려면 시중에 있는 유동성부터 줄여야 됩니다. 우리 지난 방송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M2 광의의 통화가 지금 우리나라 GDP 대비 160%에 달하거든요. 미국의 2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물가를 잡으려면 돈을 뿌리는 걸 그만해야 되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돈 뿌린다는 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거든요. 그걸 좀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지선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지방선거 1호 공약을 내놨습니다. 바로 노년층을 공략한 그냥 해드림 센터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소득 기준 없이 이제 65세 이상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형광등 교체나 또 수도꼭지 교환 같은 생활 수리 무상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원 규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추경 반영을 또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뿌리기 힘드니 노동력을 뿌리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쟁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65세 이상이라는 건데 65세라는 그 나이가 지금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제 주변에 65세 분들 제가 형님이라 부르고 있어요. 아이고 형님 하면서 하는 분들이 65세인데 이러한 나이 기준 설정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소득 기준 없이 한다는 것도 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방식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복지부 공무원들, 각 지자체에 있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담당해라. 지금 각 주민센터에 있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한 명당 많게는 1만 명의 그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을 담당을 하는데 복지부 공무원들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근데 이 방식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선거가 지금 한 70일 남았으니 일단은 발표하자. 방식도 정해놓지 말고 일단은 추경안에 집어넣자. 라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방식 어떻게 할 거야? 야 공무원들이 맡아서 해. 라고 하면 그 복지부 공무원들 더 과중화가 될 텐데 이거 너무나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고 만약에 복지부 공무원을 안 해놓고 그냥 센터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센터장을 만들어서 하겠다? 지금 이러한 그 진보 좌파들이 저는 과한 표현을 하자면 진보 좌파들이 헤쳐먹는 센터가 엄청 많습니다. 전국에. 맞아요. 무슨 뭐 마을잔치 센터건 뭐 어떤 센터건 각 지역에 그냥 앉아만 있고 출근만 해가지고 그냥 커피나 마시면서 돈 버는 직업이 엄청 많아요. 물론 이 해드림 센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이러한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헤쳐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1980년대 90년대까지는 50년대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까지는 군인들이 많이 헤쳐먹었고 90년대부터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 공무원들 관료들이 헤쳐먹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점부터는 좌파들이 헤쳐먹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민노총에 예산 지원하는 거 왜 안 끊습니까? 이런 거 자꾸 만들면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갈 돈만 안 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좀 그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 65세 네. 이상이면 문고리 수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이상하지 않아요? 네. 65세라는 기준이 이제 어쨌든 과거에는 노인이라는 그 기준인 건데 사실 요즘엔 65세 노인도 아니에요. 상당히 뭐 청년 축에 속하고 세계 기준으로도 65세가 그리 뭔가 노인으로 인식되는 나이는 아닙니다. 근데 과거의 기준을 끌어다가 뭐 수리, 뭐 수도꼭지 교체라고 하는 건 그냥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좀 매표행위라고 좀 보고요. 결국 똑같이 지적하셨지만 229개의 지자체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센터라고 하는 게 결국 공적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정부의 통계로 쓰여질 겁니다. 이만큼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었다. 근데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 내지는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임기제, 단기 이런 근로자들의 어떤 통계로 쓰여질 거기 때문에 통계 착시에도 이러한 정책이 쓰여질 거고요. 결국 공공의 일자리를 계속 늘린다라는 건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일자리만 규모가 커진다라는 건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자리라고 하는 건 정말 민간 기업들 유연하고 창조적인 그 기업들의 일자리가 더 많이 장려되어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거꾸로 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지선 공약으로 노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반면에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 어르신들에 대한 무임승차를 제한하겠다 이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노인들의 이
대중교통 무임 이용 제한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관련해서는 개혁신당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을 했던 정책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내용은 이기인 사무총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라 믿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근무 방식에 대해서 또 비판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차량 5부제 혹은 차량 10부제를 시행을 해서 대중교통이 과밀화가 될 거라 예상된다라고 하면 지시를 내릴 거면 대중교통 과밀화가 예상되니 그걸 해결해 주세요. 해결하세요. 라고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5급 사무관부터 시작해서 그 똑똑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뭐 해외 사례도 갖고 오고 그 대책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65세 무임승차에 대해서 출퇴근은 연구해 보세요. 라고 하면 그러면 이 대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유연근무화 문제로 또 혹은 뭐 대중교통의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니까 제가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 서울 지하철 교통공사는 갑자기 있다가 날벼락 맞은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그 서울 도시공사의 적자가 해소될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생중계로 얘기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다 교통 관련된 공무원들이 다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미리미리 좀 보통의 이제 사무관들이 보고를 올리고 차관 장관 보고 올린 다음에 이런 정책이 있습니까? 요거 좀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발표하겠다. 이러면 미리 일선 공무원들이 이 발표를 예정돼 있어 체감하겠는데 이런 업무 방식은 저 너무나 방대해요. 저 X에 글을 올리는 것도 전 정말 대한민국 엑스맨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맨이에요. 부부부부. X. 온몸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엑스맨. 저걸 이길 애드립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수요가 늘면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요가 느는데 거기서 뭔가 제한하겠다는 그 발상이 좀 되게 이상해요. 지금까지 이재명 시장, 도지사라는 정치인은 계속 보편복지를 추구를 했고 선별복지로 가면 그것을 구분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니까 안 된다. 그리고 낙인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다라고 하면서 반대의 이유를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 보편적인 노인 무임승차를 선별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럼 65세 노인이 각 출퇴근 시간대에 출근 목적으로 오는 건지 여가 목적으로 오는 건지 어떻게 선별합니까? 그 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부담을 할 거예요? 애초에 본인을 부정하는 지금 주장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할 거라면 어쨌든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이 노인 무임승차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2023년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적자폭을 보면 5,4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보는 손실액이 한 3,300억 정도 돼요. 누적 적자가 19조 정도 됩니다. 절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한다는 그 의제를 꺼냈으면 이것에 대해서 복지를 한번 재구조화해보자 혹은 논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큰 담론을 던져야지 그냥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주장했었던 것까지 부정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앞뒤도 안 맞고 실현도 불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저같이 시골에서 상경을 서울에 와서 월세 내면서 한 200만 원 남짓의 월급에서 월세 내고 교통비 내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뭘 느꼈냐면 제가 희한한 게 그런 거였어요. 저는 월세 내고 교통비 제가 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집의 건물주는 65세 이상인데 이 건물주는 돈을 받아가고 엄청난 부자인데 교통비가 공짜야. 그러면 뭐 이 건물주 어르신 어디 가세요? 이러면 아이 놀러가 이러면서 그냥 공짜로 지하철 타고 천안까지 가서 온천 받고 오고 공짜로 지하철 타고 춘천 가가지고 닭갈비 먹고 오고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이 이게 만약에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면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돈 없고 배고픈 청년들은 자기 교통비 내고 다니는데 어르신들 중에도 여러 가지 뭐 그 경제 상황이 다르겠지만 정말 돈 많고 서울에 건물 몇 개 갖고 있는 분들이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닌다?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아직도 안 됩니다. 네.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그냥 이제 연구해 저희가 보셔라. 네. 이 의제를 던지고 나서 대한노인회 회장과 이준석 대표가 토론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노인 무임승차에서 가장 많이 하차하는 지역이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경마장이 있는 역이라는 거예요. 경마공원요? 그 통계상 그렇습니다.